네, 2020년도 증시대 전망. 올해는 먹구름이 좀 거칠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 있고요. 두 분의 또 석학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원근 교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은 2020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한 재료로 이어지겠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에 1월 15일 날 서명을 한다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날린 트윗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중국의 고위급들이 와서 1월 15일에 서명을 하고 본인도 이제 2단계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위해서 베이징에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1단계 합의가 됐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던, 고조되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의 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 감소, 그다음에 금융시장 충격,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양국 합의로 이제 추가 관세율이 인하가 되면은 미중 간의 교역량이 2019년 이전으로 회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완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1단계 합의이고요. 1단계 합의에서 이행한 내용들이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협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지금 1단계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합의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2020년 내에 합의가 최종 타결에 이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그 네. 대선 과정에서 좀 포퓰리즘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다시 대두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고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미중 무역 전쟁은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향을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연초의 분위기는 1단계 합의 서명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조되어 왔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도 이 합의 문서에 대한 번역 작업이고 거의 뭐 종결이 됐다. 1단계는. 1단계 네. 허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표현은 명확하게 박지는 않은 네, 것 박지는 같아요.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승찬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일간에서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그 핵심 내용들이 이제 그 지적재산권, 기술 측면이 상당히 강조가 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중국한테는 우리의 이제 그 한일 분쟁처럼 내재화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그 국산화를 서두르는 계기가 됐듯이 중국도 기술 독립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판단일까요? 일단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그 워싱턴에서 하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네. 당연히 시진핑 주제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게 1단계는 되지만 올해가 좀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중국 기술 독립은 사실은 미중 무역 전부터 시작됐죠. 2015년 중국이 이야기한 중국 제조 2025부터 중국은 이제 기술에 대한 자주, 그다음에 모든 제품을 이제 중국이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레드 라인을 지금 구성해 왔는데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걸 더 공고히 시켰던 계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나 5G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뭐 5G는 뭐 그렇다 치지만 특히 반도체 부분은 중국 제조 2025에서도 이게 2025년도까지 중국이 작업률을 70%,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소비가 60% 이상을 중국이 하는데 왜 우리가 뭐 16%밖에 작업이 안 되느냐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계속 해왔던 중국 반도체 굴기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지금도 계속 크진 않지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잠시 좀 둔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막
퍼주기식 반도체에만 돈을 막 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이제 반도체 가치 사슬 직접 나서고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이런 독립을 좀 더 하는 부분으로 더 이제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 여러 매체라든지 중국의 학자들이라든지 관료들을 만나봐도 그런 것들이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네. 사실 중국의 이 기술 굴기,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우리가 한때는 위협을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번이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또 늘 수 있고 중국 어찌됐건 뭐 잘 리듬을 타면은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송홍 교수님. 네. 자, 11월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네. 미국의 대선이 이제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만만치 않은 파급력인데요. 네. 연초에 이제 대북 제로라든지 아니면 이란 문제라든지 이런 또 논란의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읽어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미국 대선이라는 게 이제 11월에 있는데요. 미국 대선은 그 자체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이런 계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뭐 미국 대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당선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봐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들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것은 뭐 2차 대전 이후에 한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1980년에 카터 대통령이 있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92년 정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경제가 상당히 나쁘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때였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었고 지금 뭐 민주당의 후보도 크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보호무역 기조는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 자체도 사실 뭐 아래 공포까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최장의 지금 경기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둔화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네,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외국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제 보호무역 기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경기도 좋습니다만 사실 뭐 생산성이 높아진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정책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정 정책, 감세 이런 효과들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재선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감세 그리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세를 더 추가 감세를 하고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미국의 뭐 디폴트 우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재선된다 그러면은 보호무역 강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저도 약간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자면은 그 와중에도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 담소를 나누는 것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 네.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틈새에서 뭐 통화 관련돼서 네. 원화의 절상이라든지 아시아 통화의 절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리가 또 잘 이용한다면은 또 충분히 자본적으로는 이득을 노릴 수 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있습니다. 제 바람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승찬 교수께서는 어떻게 중국 통이시니까 중국에서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을 사실 원할까요? 사실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중국 견제, 차이나 견제는 뭐 다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견제. 그렇죠, 네. 견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단계 지금 관세 뭐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게 기술의 패권의 문제고 에너지 패권의 문제고 군사의 패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이런 패러다임은 계속 갈 것이다. 이미 이제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라도 그래도 중국한테 누가 좋으냐라고 선택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지금 조 바이든 뭐 후보든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슨이든 뭐 지금 말씀하신 공화당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 1위가 지금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대중 정책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무래도 조금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너무 친중적인 분위기가 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중국을 또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또 강력한 대중 정책 노선을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아들 옛날 있었던 문제들, 옛날 뭐 중국과의 여러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문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좀 적정선에서 좀 선거 운동할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큰 변화 없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민주당 쪽 지금 대선 후보신가요? 네네네. 민주당 지지율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상대로 칠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호적인 협력 관계다 이런 뜻이죠. 지금의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호적인 이제 부분에서 이제 가야 되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조율과 협상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호무역적인 컨셉 부분들이 조금 다른 컨셉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뭐 민주당은 그러면은 이 합리적인 그 자본주의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을 또 최우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네, 맞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조금 유리할까요? 성호 지금 교수님.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죠. 글로벌 교역에 충격을 주는 그 보호무역 정책을 하기보다는 좀 무역 자유의 확대를 표방하는 후보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유리한데 사실 그렇게 지금 뭐 조 바이든 부통령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조금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지금 조금 전에 박순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 기조를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만치 않다 누가 되든 한국 경제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제 한국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선 전에 그 비핵화 협상 타결에 성공하느냐 뭐 이런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봤을 때 보호무역 그 정책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그거는 이제 뭐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중국 정부는 이제 그 성장보다는 현재는 안정, 그러니까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야 되는 바오륙이라고 해야 되나요? 6% 성장률도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위험스럽잖아요. 중국의 생각, 성장률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그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핵심 내용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뭐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2020년도가 좀 남다른 해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한테 백성들을 이야기했던 2010년 대비 2020년도는 GDP 대비 2010년 대비 2배를 달성을 한다. 그게 이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다는 의미 있는 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년은 또 13차 5개년이 끝나고 14차 5개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네. 이번 시진핑 주석 신년사를 보더라도 이 얘기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할 거다. 그 2010년 대비 GDP 대비 2배를 성장하려면 2020년도 한 최소 5.9%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럼 5.9에서 한 6.1 사이로 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처럼 안정적인 구조로 간다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나오는 게 결국은 표현은 안정적인 말을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양책은 따라간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5G라든지 뭐 사천성, 스촨성에서 그다음에 티벳과 연결한 철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정부에서 자금을 풀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이제 중국 예금 규모가 약 한 200조 위안이라고 봤을 때 0.5% 인하됐을 때 한 1조 위안이 시장이 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선물을 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0.5% 인하는 지금 이제 춘절 대비해서 이제 자금도 공급하는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출금리, 지금 LPR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 등등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아마 이제 중국이 이제 안정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좀 속이 탄다. 그래서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펼쳐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대출 우대금리, 이 LPR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은 기준금리 택으로 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조정을 하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 듯한데 미국으로 치면은 과거의 모기지로 RTA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그 맥락을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부채 문제는 중국이 지금 또 그렇죠. 겪는 또 하나의 고비일 텐데 이건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중국 최근에 뱅크런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사실 일부 주에서 네, 그렇죠. 내몽고랑 그다음에 연영성 그다음에 하남성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내 한 4,500개 지금 은행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13% 그러니까 한 580개 정도가 지금 고위험 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방은행이 좀 심각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의 디폴트 문제도 있고요. 많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업, 국영 기업에 대한 이런 뭐 부채도 문제지만 저는 이 가계 부채도 매우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계속 이제 핸들링을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 미국 혹은 서방의 메커니즘으로 중국을 또 보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공산당의 메커니즘을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 대출 비용을 일단은 낮춰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융자난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적으로 중국 정부가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특히 지방정 과거와는 다르게 근데 버릴 건 버리면서 옛날처럼 계속 안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중국 정부가 끌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너무 이제 시장이 판단하는 것처럼 큰 뭐 지금 뱅크런이 확산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중국도 급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라기보다는 저거를 막기 위해서 근근히 안간힘을 쓸 것이고 미국은 저 약점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달러를 엄청나게 갖다 부어가지고 통화 완화를 통해가지고 중국을 결국에는 양털을 한번 깎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송홍 교수께서는 이 약간 러프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은 연준은 지금 작년에 이제 3차례 가량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표한 거는 올해는 지금 수준을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동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국 경기 둔화, 뭐 국제적인 측면,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를 걱정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은 아마 올해도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통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제한적인 수단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통화 정책의 무력화에 대해서도 유의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던데요. 이 통화 정책의 무력화?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통화 정책이 그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아직 그 물가가 낮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경기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과거처럼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데는 좀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면 주가나 부동산이나 이런 뭐 실물 자산들. 네. 잠깐 여기서 옆으로 가자면은 이제 한한령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한한령이 뭐 연초에 또 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 소식도 있던데요. 네. 한한령의 해제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현지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민관학 부분에서 한중 간의 교류가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확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변수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한중 간 이슈는 미중 간의 프레임 속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변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 자체가 또 한국과의 기술 협력 또 지금 또 한국 기업의 또 대중 투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산동성 당서기가 16년 만에 당서기라는 것은 한 성에 1억 명이 1등 1위가 왔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16년 만에 온 거거든요. 250명을 대통령이 왔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국에 지금 필요하다,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한테 뭐- 손을 많이 내미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뭐 또 우리 국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지금 관광, 호텔, 카지노, 뭐 게임, 뭐 화장품 업종들도 분명히 지금 영향을 받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통계도 보더라도 지금 올해 지금 한 600만 명 정도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지금 2019년도가 한 600만 명, 2020년도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라면 네. 아직 800만까지는 안 되지만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아마 이제 가장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서 이제 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반기는 소식들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본은 지금 카지노 스캔들 때문에 또 난리던데요. 요때를 이용해서 물론 사양 산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뭔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승찬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도 세계 경제에 들이웠던 침체의 구름이 이제 서서히 걷힐까라는 주제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을 좀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제 뭐 1단계 뭐 합의를 봤다지만 2단계 부분에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가 지금은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대내적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강약을 조절하는 식의 접근법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뿐만 아니라 미중 간에 있는 이 프레임은 홍콩 문제도 계속 지금 던질 거고요, 미국은. 대만, 타이완 총통 선거가 지금 1월 달에 있죠. 지금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타이완에서 지금 또 지금 중국 정부가 정치의 영향력을 타이완에서 영향을 못 펼치게 하는 반침투법도 지금 가결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점점점 이 미중 간의 프레임은 더 고도화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대내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제 좀 안심하고 좀 봐야 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내년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중국 선물거래 외국 소유 지분 지금 제한 없애기도 하고요. 네. 4월부터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지금도 뭐 이런 글로벌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도 지금 100%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좀 더 이제 이런 이슈들이 또 반기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은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부분들. 하지만 이게 워낙 롤러코스터 국면이다 보니까 한 부분 우리가 보면서 짚고 가면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송원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틀이 저희가 구름이 거친다는데. 네. 뭐 구름은 어느 정도 거칠 거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결론은 같습니다. 먼저, 뭐 네. 미중 무역 합의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정책 환경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 자체를 볼 때는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 동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네. 일본, 사실 미국도 경기 둔화로 들어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는 괜찮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는 조금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거기까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토론 주제가 한 2시간짜리 주제인데 저희가 한 20분 만에 두 분을 모셔놓고 짜내려니까 두 분도 당황스러우시고 저도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다음에 한 번 더 구정 설 때 특집으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두 분 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물론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겠죠. 하지만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글로벌 전망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송원근 교수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